투자에서 실패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개별 종목이나 자산에만 집중하고 그 자산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실력으로 번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수익은 운이었습니다. 돈이 시중에 마구 풀리는 시기에는 무엇을 사도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그 시기에 수익을 낸 분들은 자기가 종목을 잘 골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시 회수되는 시기가 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종목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손실된 상태라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개별 종목을 고르는 미시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거대한 경제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입니다. 이 거시적인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샀어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수년 동안 손실 상태로 고통스럽게 버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의 큰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주 평범한 종목을 샀어도 시장 전체가 상승 기류를 타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경제 사이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묻는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리느냐 혹은 내리느냐 하는 이 결정이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이며 우리가 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기회 비용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것이 쉬워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며 개인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주식시장에 참여합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며 모든 상황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그 수치 자체보다 앞으로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격에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아직 높더라도 앞으로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주가는 미리 상승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올릴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이를 위기로 감지하고 주가는 미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경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2025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매우 복잡한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연준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려 금리를 올리며 이는 곧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어 결국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침체를 막으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 상황 속에서 연준 의장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 봐서는 부족하며 정부가 세금을 걷고 돈을 쓰는 방식인 재정 정책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쓰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며 매달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며 발행하는 차용증인데 시장에 이 국채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의 모든 대출 금리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려 해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려서 민간 기업이 쓸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년 동안 발행한 국채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발행된 국채 중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비중이 55%나 되어 끊임없이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이 계속 정부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메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 같은 투기적 자산들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단기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히면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므로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한 이유도 이러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단기 투자자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보유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금값은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서 강력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와 회수할 때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생겨 자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단기 금융시장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투기적 자산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현재 내가 무엇을 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미국 경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데 이는 미국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자본의 이동입니다. 미국으로 돈이 쏠리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 1,400원대라는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도 바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 결국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에너지나 식량 같은 필수재의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동반 상승하며 이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딜레마이며 우리가 국내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글로벌 자본 흐름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이고 이는 곧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는 힘없이 하락하게 되므로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습관은 투자의 필수적인 기초 체력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양국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귀찮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본적인 지표조차 확인하지 않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자산 배분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그 흐름을 거스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지 말고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 같은 안전자산에 골고루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안전합니다.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한쪽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이 버텨주면서 전체적인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이밍을 존중하는 것인데, 아무리 가치 있는 자산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언제가 자산 가격이 싼 시점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한 거시적 경제 사이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긴축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둘러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포착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던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인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소외감에 더 사고 싶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본능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용기 있게 사고 오를 때 냉정하게 팔아야 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자신만의 투자 규칙을 정해놓고 기계처럼 그 규칙대로만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장기적인 시계를 갖는 것인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성공한 이들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이익 성장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과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론적으로만 들릴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2020년 팬데믹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 세계 주가는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지만, 시스템의 원리를 아는 이들에게는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고 나스닥 지수가 30% 넘게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하락장이 오기 전에 미리 비중을 조절하여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지금이 매우 불확실하고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스럽고, 경기 둔화 징후 때문에 금리를 유지하기엔 위험한 상충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복합적인 상황이므로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을 쫓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넉넉히 확보하여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인내하며 관망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기회, 비용보다 예기치 못한 하락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가 자산을 지키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보다 현재 실적이 탄탄하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주가는 힘을 쓰기 어렵고, 반대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빛을 발합니다. 만약 안전 자산에 투자하신다면 금이나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투자에는 결코 정답이 없으며 누군가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 해서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본인만의 확고한 공부와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이유는 자신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결국 돌이키기 힘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시장을 오랜 기간 관찰해왔지만 스스로 틀릴 때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인데,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자산이 50% 하락하여 50만 원이 되었다면 이를 다시 100만 원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 산술적인 차이만 이해해도 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어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으므로 한 번에 큰 대박을 노리기보다 꾸준히 조금씩 자산을 불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매년 일정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무서운 파급력을 갖는지 알아야 합니다. 매년 10%씩만 꾸준히 수익을 내도 7년 후에는 원금이 2배가 되며 15%라면 5년 만에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두고 많은 이들이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은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분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미시적인 공부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토대 없이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듯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이라는 토대 위에서 미시적인 분석을 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전략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의 주가가 10% 올랐더라도 환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면 원화로 환산한 실제 수익은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이 해외 투자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주가 지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역사적 위치와 향후 변동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400원대의 환율은 매우 높은 구간이며, 만약 환율이 정상화되어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으로 인해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200원대나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을 때 미국 자산을 매수한다면 향후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해외 주식은 세금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의 성과를 갉아먹는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수수료이며, 사고팔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펀드의 운용 보수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의 보수를 내는 상품에 30년간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자산의 거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운용 보수가 매우 저렴하면서도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인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저비용 ETF를 활용한 지수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기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본질적인 가치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믿고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부를 키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투기는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만을 이용하여 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누군가 벌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건강한 투자인지 아니면 위험한 투기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무리한 베팅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보와 분석력, 그리고 자금력에서 앞서는 전문 트레이더들을 일반 개인이 이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업이나 지수를 사서 인내하며 보유하는 투자의 길을 걸으시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5가지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며, 둘째는 분산 투자이고, 셋째는 타이밍을 존중하며, 넷째는 감정을 배제하고, 다섯째는 장기 시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들은 시대가 변하고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투자의 본질이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수들을 끊임없이 던지지만 원칙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거시적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철학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당장 내일의 주가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이 머무는 이 시장의 토양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거시 경제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기상예보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서 폭풍우가 올 때 무리하게 항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지표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시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상 뒤에 숨겨진 자본의 원리를 하나씩 파헤치다 보면 결국 모든 길은 중앙은행의 의지와 정부의 곳간 사정으로 통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곳에서는 위기가 발생하고 돈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는 거품이 생기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특히 신용화폐 시스템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자산 가치를 잃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며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에 집중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대박 종목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복기하며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은 경영진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 순환의 마디마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가 하락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웃으며 매수할 준비를 하고 상승장에서 겸손하게 수익을 실현할 줄 아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성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는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자산은 지킬수록 단단해진다는 믿음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투자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 국채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는 특히나 중요한 대목이니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해서 시청하시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는 확신에서 나오며 그 확신은 오직 꾸준한 공부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가장 실용적이고 핵심적인 거시경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자의 여정은 길고 험난하지만 시스템이라는 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면 길을 잃지 않고 목표한 경제적 자유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큰 손실로 인해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시스템 공부의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드십시오. 결국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탐욕에 매몰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시적인 시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경제적 변수와 사건들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원칙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의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장 차트이며 매일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수익입니다. 무리한 빚을 내어 투자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때 비로소 차가운 이성과 올바른 판단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며 남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소식에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은 정직하며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시장은 결국 합당한 보상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오늘 박종은 지식 한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이 시스템의 원리를 깨닫고 건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전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최고의 파트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명쾌한 지식을 전달하는 박종은 지식 한방이었으며 오늘 하루도 시장의 소음 대신 내면의 평온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세요.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크기만큼 성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배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커가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산 배분 모델과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스템을 공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상위 1%의 지적 토대를 갖춘 분들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중앙은행과 재정정책의 연결고리를 떠올린다면 최선의 탈출구와 기회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며 경제적 문맹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읽는 눈을 가진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는 것을 확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의 투자 건승을 빌며 저는 더 유익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매진하겠습니다. 박종은 지식 한방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